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입니다. 자, 2020학년도 국가직 한국사 시험, 한국사 총평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은 문제를 맞췄다, 못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좀 분석하시는 것이 저는 의외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좀 가성비 좋게 좀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공부는 결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남겨놓은 학생이 난 국사가 잘 안 된다. 근데 난 진짜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파트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정치사를 먼저 조져야 돼요. 정치사에서 일단 문제가 거의 압도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문화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해설방송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사 공부하면 좋은데요. 문화사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해도 그 다음날 다 까먹기 때문에 또한 또 하는 만큼 또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문화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면 전략적으로 어느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앞으로 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비게이션, 어떤 지도 이런 거를 내가 가지기 위해 나만의 그런 내비게이션과 나만의 맵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갑니다. 일단 출제 난이도와 경향을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요. 난이도는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웠던 난이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중위권 친구들에게 상당히 어려웠던 난이도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를 봤던 어떤 연도라든지 또 여러 기출문제를 봤던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낯설고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전년도 한 2017년도의 하반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상당히 어떤 놀랍고 신비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앞에서 이보다 더 어려웠던 문제는 풀어봤는데 아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1, 2년간에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상당히 좀 무섭고 공포스럽고 아마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어려워진 난이도였다. 하지만 최근 4, 5년을 봤을 때는 그다지 어려운 난이도 아니었다. 일부 고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했죠. 이 고난이도 문항이 9번, 15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9번, 10번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 오는 어떤 그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시기 구분이라고 해서 18번과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도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도 중요했지만 수능형 같은 문제가 18번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수능에서 마리깐이라는 칭호가 사용했던 시기, 마리깐이라는 칭호가 사용했던 건 뇌물항이지만 뇌물마리깐, 물질마리깐, 소지마리깐이 다 마리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시기를 물었는데 이번에도 치안유지법을 줬는데 치안유지법이 적용됐던 시기를 물어보는 그 형태의 문제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제 유형 분석을 본 시대절 보면 전근대사가 10문항이었어요. 그리고 근현대사 8문항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통합 문제 2문항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의 양은 전근대사의 양이 근현대사의 양보다 거의 한 2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1.6배에서 1.7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오는 문항 근현대사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작년 문제가 아니라 한 4, 5년 전만 해도요. 근현대사가 6문항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근현대사 문항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금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육과정이 좀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상당히 유지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 2문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떤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제별을 보시면 보세요. 압도적으로 정치사와 사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데 경제사는요.
뭐 이번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또는 앞에 있었던 뭐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직렬에서도 경제사는 상당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많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 경제사는 아주 깊게 가기보다는 문항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이고 충실한 결과 대표적인 어떤 주제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사는 어떤 그런 어떤 음모론적 문제라든지 그런 함정적 문제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었다. 문화사는 이번에 좀 난이도가 좀 쉬웠지만 문화사는 결국 하는 만큼 결국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휘발성이 강하지만 계속 꾸준히 평소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단어는 정치사와 사회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 사회사와 정치사만 다 집중했었다면 우리 15문항을 결국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상당히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내년에도 아마 유지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보세요. 제가 이 문제 한번 풀어드렸지만 여기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게 고려시대다. 그리고 중국의 것과 우리 것을 비교한다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지금 재앙홍기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재앙홍기는 원간석기 때 민족적 어떤 자존감을 드높기 위한 역사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답을 3번을 아마 고르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 10번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해설할 때는 제가 이 그래프를 안 보여줬는데 절대적으로 이 Y축을 보지 마라. X축 45년 8월부터 46년 1월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신한공사가 46년 2월에 만들어지고 이 신한공사에서 미국 수십령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폐지라든지 토지개혁은 그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이 X축에 있는 시간축만 보고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고르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를 푸는 나름대로 어떤 핵심적인 능력을 보는 거지 이걸 절대로 따라가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1번과 기역과 니은이라는 결국 이런 낯선 선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그 판단 능력이 결국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낯선 선지, 낯선 그래프, 낯선 선지가 나올 때일수록 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건데 일본의 시마네 연고시는 독도를 일본이 강제적으로 강탈했던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니을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을번을 빼니까 기역번과 니은번에 있는 선지가 상당히 낯선다 하더라도 답은 몇 번? 1번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이거는 지금 김춘추인데 김춘추가 김유신을 만나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을 골랐는데 이 사료를 해석하는 어떤 능력이 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시간 안에 앞에 9번과 10번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14번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쭉 문제를 좀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오게 문제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에 나왔을 때 좀 시간은 촉박하고 상당히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풀기가 좀 어렸을 것이다. 하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아셨던 분들은 한번 1번을 골랐을 거다. 여기 4번에 보세요. 당에서 수기 활동을 하다가 부대 총괄에서 신라로 들어왔다.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이 4번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만 이 문제를 출제하셨던 분들은 김유신을 물어보는 건데 그냥 동그라미 4번에 전혀 알지 못해도 되는 그냥 우리가 전혀 알지 말아야 될 이런 선지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여러분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문제지 동그라미 4번을 아느냐 모르냐가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대한 어떤 결정적 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김인문입니다. 김인문. 이 김인문이 가서 당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런 게 있었다. 이걸 어떻게 이건 여러분 이건 고시 공부하는 친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걸 다 파야지가 아니라 그냥 문제 속에서 아 이렇게 답을 고른 데 있어서 우리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문항에 불과하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소한 제시문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 이거 앞으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능형 문제가 많이 공무원 문제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료를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 사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사료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백 개 수천 개 사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료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잡아넣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사기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료에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이거고요. 지엽적인 연도 문제, 선후관계 이런 지엽적 연도 문제는 결국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명확하게 암기하면은 결국 답을 갖다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낯선 유형에 당황하지 않는 기본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낯선 유형 결국 문제를 풀 때 내가 기본적이지 않았던 선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절대 당황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1번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만 정확하게 하면은 설사 모르는 선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낯선 선지나 유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멘탈이 붕괴되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여러분의 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못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 봐봐. 실수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낯선 유형과 낯선 선지를 보고 아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공부량을 늘려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보세요. 그 문제에서 결국 낯선 선지를 모른다 해도 답을 분명히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아 이걸 다 알아야 되나 보다라고 공부를 하면은 결국 여러분의 공부량은 어마어마한 결국 은하계를 넘어서는 그런 양만 많아질 뿐 결코 합격으로 갈 수는 없다. 왜? 우리의 암기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의 대비학습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제 도감. 우리 감독님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기억 안 나잖아요. 결국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을 치료하고 매장하는 게 구제 도감이야. 분명히 좀 전에 배웠거든. 아, 저 양반 나한테 배웠는데도 지금 금세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항상 기본 개념을 내가 명확히 내가 말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명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 방법은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기단. 사료에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무한하게 사료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내가 사료를 갖다가 낯선 사료가 나온다고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낯선 선지나 낯선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다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에 더 충실해야 되고 결국 기본적이지 않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암기하는 방식은 결코 공무원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국가직 결국 총평을 통해서 이 국가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아마 그 합격권 결국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합격자의 평균 정도는 아마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선, 한 85점 정도 선이 아마 형성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문제는 어려운데 의외로 점수는 좀 높게 나오는 아마 그분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가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결국 강의를 하고 있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입니다. 자, 2020년 국가직 한국사.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물론 잘 못 봤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잘 못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가직 이 문제를 받아들면서 우리 학생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사료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게 좀 출제가 좀 느꼈을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지엽적인 아마 연도를 좀 물어보는 문제에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이 상대적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직 시험에서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너무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내공이 있었던 친구들은 야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셨던 친구들은 이게 좀 문제를 갖다가 좀 어려워도 이게 답을 좀 고르는 어떤 방식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부 기간이 좀 짧았다든지 또 아마 좀 내공이 없었던 친구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한 2년 차 정도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의외로 난이도는 조금 약간 있었는데 점수는 의외로 괜찮은데 라는 아마 이런 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가시기 생활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죠. 네, 선사시대 문제는 일단 틀리면 내년에 바로 다시 재수, 공무원은 재수가 없지만 바로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만강 강가의 함경부터 종성군 동강진에서 우리가 함경도 종성군 동강진 유적지, 이게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석기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갈까요? 자, 반달둑칼을 이용하여 결국 수확했다. 이 반달둑칼은 아시다시피 자, 농경에서 결국 수확용에 관련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동 시대 때 사용됐던 농기구죠. 자, 2번은 뭡니까? 널쩍한 돌 갈판에서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서 결국 도토리를 갖다 추출하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무원에 없었다가 이 고등학교 우리 꼬맹이들 친구들 교과서에 갈돌과 갈판이 신석기 시대의 도구로 나오면서 우리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에 있었던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유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 신석기고요.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몇 번입니까? 다 3번이에요. 영원 숭배 사상이다. 우리가 아시겠죠? 결국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발달하면서 원시 신앙, 아시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조상에게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조상 숭배 사상은 신석기 시대에 등장했던 사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은 신석기죠.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됐던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누구나 맞히는 문제입니다. 2번 갈게요. 자, 가 인물이죠. 제가 이게 분명히 나온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만적이라는 만적의 난, 이게 노비의 난이죠. 이 만적의 난은 사회사예요. 신분제에 있어서 결국 노비들이 그 당시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그 당시 불평등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운동은 바로 사회사 단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신 정권에서 최씨 정권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를 아우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찍었습니다. 근데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적중이 됐던, 그냥 이게 무신 정권이 나온다가 아니라 야, 이거 분명히 만적을 통해서 최충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라고 분명히 파이널 강의에서 분명히 찍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면 이거 바보죠. 자, 누굽니까? 만적을 통해서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먼저 가등을 죽인다 이게 있죠. 됐습니까? 가인물이죠. 그래서 만적이 일어나서 먼저 누구? 자기가 주인으로 오셨던 최충원을 죽이자 했기 때문에 가는 최충원을 말합니다. 정방을 설치할 인사권을 담당했다. 이건 누굽니까? 이건 최충원의 아들 우의우, 최우고요. 치안 유지를 위해 야별초. 야, 이거 졸라 두려웠겠죠. 두려우니까 나름대로 밤의 경비수는 일종의 자신의 사병 조직을 두었던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거 누구예요? 이것도 최우입니다.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의민을 제거한 거는 누구예요? 자, 최충원이 맞지만 이의방. 이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정중부 쪽을 말하죠. 자, 봉사 10조를 올려. 그쵸? 이 최충원이 명종에게 결국 나라를 개혁할 10가지 개혁안을 지시했다라고 했고요. 이 봉사 10조도 종종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봉사 10조의 내용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누구나 4번이에요. 이게 3번이 좀 웃기긴 하지만요. 이게 또 나름대로 공무원을 출제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좀 몇 명 속아줘야 그분들 좀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민, 이의방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속지 않겠냐? 제가 이게 문제를 제가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의 어떤 마음, 그분들의 어떤 약간 좀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좀 속으로 좀 웃음이 났던 요 선지가 바로 3번 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갑니다. 3번 조선 전기 문화예요. 이번에 문제 출제 20문항에서 문화사가 몇 문항이에요? 3문항이었어요. 자, 경제사 같은 경우는 2문항. 그러니까 전체 20문항에서 자, 압도적으로 정치사와 사회사에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는데, 자, 문화사는 문제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근데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양이 또 안 나와 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야 이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양에 비해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사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서 그래 그건 나도 아는데 하면 양이
이게 우리가 근접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 너무 많으니까 암기해도 그 다음날 거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흔적이 좀 남아줘요. 기억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화사를 좀 멀리하죠.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아, 선생님 문화사 어려워요. 야, 문화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는 또 싫어. 근데 문화사 어려워.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도대체.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좀 뭐 휘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문화사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자, 갑니다. 저는 전기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땐 쉬웠는데 왜 여러분이 어렵냐면 어휘하다. 여러분들 조금 아시길지 모르겠지만 이 설화문학이라 이 설화문학이 뭐냐면은 찌라시 문학이야. 여러분들 뭐 누가 누구하고 뭐 이렇게 사귀었대. 뭐 사실은 누가 게이래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런 거 공부 안 하시나? 맨날 공부만 하시느라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으신가요? 아이, 뻥치지 마. 니네들 다 그런 거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이런 걸 갖다가 찌라시 문학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전엔 폐관 문학이라 불렀어요. 조선이 이걸 설화 문학이라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거정의 필원잡기라든지 아십니까? 16세기인 폐관잡기라든지 그다음에 17세기 유목인의 어휘하담이라든지 요거는 같은 주제인데 시기가 여러 개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몇 번 정리를 해달라 했어요. 이게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제가 똑같은데 시기가 달랐던 여러 개가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7세기 유목인의 어휘하담이기 때문에 이건 조선 전기가 아니라 바로 이건 후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백과사전이 널리 펼쳐진 백과사전은 조선 후기의 실용적인 어떤 그 학문이 발전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백과사전이에요. 조선 후기예요. 자, 동문선. 서구정이 동양에 빼어난 문장을 갖다 빼어서 결국 우리나라의 글은 송해글도 아니고 원해글도 아니고 오직 우리 글일 따름이라라는 결국 말을 남기면서 우리나라의 문학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드높였던 것이 바로 동문선이에요. 서거정이 언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조선 성종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15세기예요.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답 3번이죠.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는 뭐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결정돼서 결국 그들이 문학활동,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학이 중인에게도 많이 활발화되고 사실 공유되어 가는 것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답은 충분히 3번을 고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3번을 고르는데 이렇게 1번 같이 좀 낯선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답을 맞추기 쉬운 거랑 좀 이 선지를 다 분석하는 거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어. 이런 거 공부해야 돼라는 것보다도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뭐 제가 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번 드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이 선지를 다 분석하는 방식으로 물론 공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다 암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제가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갑니다. 4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이야. 군신, 부자, 부부, 부무, 장유 아시죠? 이 정도 알고죠? 임금과 신하 그리고 뭐야?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뭐 연장자와 연소자 이런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도야. 근데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 이거는 외형적인 건데 이건 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있잖아. 신이 변혁을 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지, 도가 아닙니다. 결국 정신문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성리학적 질서, 나름대로 이런 관습, 도덕 이건 그대로 두자. 하지만 실용적인 문화만 결국 바꾸자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뭐라 불러요? 동도석이다 불러요. 결국 정신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의 것만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꾸자는 것은 결국 급진개합파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누구예요? 주로 온건개합파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온건개합파가 주장했던 사상에 대한 설명을 골라봐라 이겁니다. 외양일처럼 외놈이나 양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옵니다. 전하. 이거 누굽니까? 이거 1870년대에 결국 위정척사론자였던 최익현이죠. 근대 문물 수용에 아십니까? 사상적 기반이 었다. 그렇죠. 근대 문물이라는 것은 결국 외적인 모습이니까 이런 문화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었다. 답은 2번이네요. 갑신정변 주도 세력 누굽니까? 이거 급진개합파죠. 급진개합파였던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이런 친구들은 뭡니까? 결국 이양 바꾸려면
한 번에 다 바꿔야 된다. 결국 뼛속 깊이 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자라는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결국 본따서 이 나라를 변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급진개혁파에 관한 얘기지 온건개혁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거 이거 아주 우스운 놈들이죠. 우등한 이게 뭐야? 사회 진화론이죠. 결국 뭡니까? 우등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던 거죠. 뭐 온건개혁파는 관련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몇 번이죠? 2번 정답이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자, 5번 갑니다. 자, 일단 고려사예요.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 내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다. 아, 요즘에 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한다. 이 역질 뭐 그 당시에 역질이란 건 지금의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굉장히 두렵고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게 역질이죠. 근데 이거를 설치하재요.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신과 유골까지 묻어두자. 이건 결국 아시겠지만 아니 일단 얘 보세요. 이게 뭐냐 물었어요. 의창이 뭐예요? 아, 쌀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전염병 걸렸는데 쌀 빌려주는 창고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1번은 또 엄청 골라. 야, 어디서 좀 뭐 그런 거 같거든. 2번 제2보. 이건 위태로운 사람을 구제하는 게 이건 빈민구제예요. 아니 지금 전염병 들어갖고 역철 걸려갖고 막 죽어나오는데 무슨 빈민구제기금 무슨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해민국? 그나마 3번과 4번에 골랐어야 돼. 3번은 뭐 약국이고요. 4번은 구제도감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셨습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또는 그 시신을 매장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또 먹을 걸 주는 구휼까지 담당했던 거.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답은 4번인데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우리가 고려의 사회사에서 뭐 해민국, 구제도감, 구굿도감 매번 우리가 암기했는데 구제도감, 구굿도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암기하고 있었지 이게 구체적으로 뭐였지라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 명확하게 단어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건 많지만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건 뭐야? 이 단어의 뜻은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안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공부 방법을 명확하게 결국 꿰뚫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구제도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서나 우리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결국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스스로 뭐 알겠지 이러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런 가보지 이렇게 하면은 내일 기억나겠니? 지금 우리 감독님 나오고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얘가 듣고 있단 말이야. 내일 가고 그 기억 뭐냐?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공부를 한다 해도. 왜냐면 다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이름을 잊어버리니? 나 내 이름이 뭔지 헷갈리네 이러지 않지. 왜 그래요?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인지하고 각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었을 때 내가 입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좀 유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에 정확히 해달라 말씀. 동서대비원이 뭐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2군데 설치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치료와 더불어서 결국 어때요? 여러분 어르신들 아파서 가면은 결국 치료하기 전에 보통 이게 맛있는 거 드시고 나면은 어떤 얘기 하세요? 나 안 아파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아픈 경우도 있지만 결국 맛있는 걸 드시지 못해서 약간 영양실조 비슷한 것이 걸려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동서대비원의 병원에게 결국 치료도 했지만 결국 맛있는 걸 드시는 구휼을 음식을 나눠줘서 그들을 먼저 먹이고 그래도 아파? 그러면 치료하는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것이 동서대비원이야. 지금 들었지 잠깐 1분 정도. 그럼 니네가 암기하란 말.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동서 2군데에 있어서 치료와 더불어 구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암기해야만 네 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촬영하면서 네 거야 막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그럼 니네가 네 거지. 그럼 뭐 내 거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구제도가 뭐예요? 전염병 치료나 결국 그들을 매장하는 거 또는 구휼까지 담당했던 게 구제도감이야. 밑줄친 이 지역이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하여 이 지역을 함락했대요. 계로왕이 뒤졌어요. 그럼 계로왕이 어디서 뒤져? 아차산에서 아차산성이 어디예요? 저기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게 아차산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한성이 한성.
어디입니까? 한양을 말합니다. 망이 망소이가 반란일기 어디야? 공주 명학소는 공주죠. 고려 문종 때 남경이 설치했다. 우리 문종 때 남경. 원래 우리나라의 삼경이 뭐예요? 삼경. 원래 수도 개경. 그 다음에 고려는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고구려에 쓰였던 평양을 서경. 그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가 등장했으니까 통일신라의 수도 경주를 동경. 그랬는데 결국 고려 시대 문종 때가 되면 야 동경은 너무 치우쳐 있고 오히려 한양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아니야 하면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해서 삼경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고려 문종 때 남경이 설치됐다. 이건 뭐야? 이거 한양을 말하죠. 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보족사 진울이 수선사 결서를 수선사 결서. 여러분 이 결사가 뭐야? 이런 걸 못한단 말이야. 당신들이 단체를 만들다 이거야. 결사.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결사의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게 뭐야? 뭐 몰라 이러면 안 되지. 단체를 만들 자료를 달라 이거야. 수선사라는 단체를 만들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 수선사라는 이 절이 어디, 이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송강사에 있다. 송강사. 송강사가 어디예요? 전라도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결국 한양과의 관련이 없는 거죠. 고려 태조가 북진정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이거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양, 서경을 말하고 있죠. 다 몇 번입니까? 2번 정답이죠. 갑니다. 7번. 자 보세요. 미군에게 돌을 여러분 미군에게 돌 던졌다? 자 우리 미군에게 돌을 던지는 창칼로 상대는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미군과 싸우는데 우리는 야 미군과 우리가 싸운 게 몇 번이나 있겠냐? 뭐 기억나는 게 없어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하고 같이 뭐 싸울 계기가 없었다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1871년에 있는 신미양요야. 근데 우리가 왕의 제2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누구예요? 사실은 71년, 63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은 대원군 집권기예요. 물론 아들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했던 흥선대원군의 섭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어쨌든 왕은 고종이지만 대원군 집권기를 골라라 이거예요.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색특권이 폐지됐다. 이게 뭐예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다 포를 내라. 이거 호포제잖아요. 지금 문제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게 뭐야? 기본적으로 피변사 폐지했고요. 아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서원 철폐했고요.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양전사업 또는 뭡니까? 호포제 또는 뭡니까? 사창제. 그럼 고르라는 거야.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지. 금난 정권을 제한한 통공정책이 폐지됐다. 이게 1791년 정조 때 있었던 바로 금난 정권 폐지를 말하는 거니까 관련 없고요. 결작세가 신설됐다. 이게 뭐예요? 아니 영조 때 기존에 두 필 냈던 군필을 한 필로 줄여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줄여주는데 줄여주니까 어때? 국가적이 안 좋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뭐 줬어? 아니 감독님 뭐 받았어? 우리 받았잖아. 3, 40만 받았거든. 썼잖아 다. 아니 뭐 해서 다 고기 사 먹고 다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국가가 그거를 갖다 전 국민에게 다 줬단 말이야. 그럼 국가 돈 있어 없어? 나 국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돈 없잖아요. 그럼 국가는 당연히 그 재정이 있어야 나라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보완 대책을 갖다 세울 거 아니에요. 뭐 재정을 보완하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부의 어떤 분배라든지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것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 어제 대책 보니까 뭐 했어요? 뭐 양도세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말이에요. 아시죠? 뭐 취득세 하고 이래가지고 뭐 가진 자들의 어떤 재산을 좀 더 분배하겠다. 또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영조 때도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2도씩 더 내라 이런 결작세를 신설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주들은 당연히 싫었겠죠. 어쨌든 이게 누구야? 영조 때 균역법입니다. 1750년. 그럼 뭐야? 이거 고종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3번, 4번 다 뭐야? 영조? 이건 정조. 다 몇 번? 1번 정답. 문제는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료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무한한 사료를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단. 사기단이 뭐야? 사기단이 뭐야? 선생님 사기단 같아. 이게 아니라 사료에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료에는 미군이 있어. 그럼 미군과 싸웠던 건 아는 게 바로 신미양요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이에요. 가라에 해당되는 사실 옳지 않은 것이 낙랑군 축출이고 광개토 대양릉비 건립이죠. 광개토 대양릉비를 누가 건립했냐면 광개토 대왕이 건립했대. 이거 도란 거 아니야? 광개토 대왕이 죽었는데 자기 빚을 어떻게 건립을 해요? 이건 누구 때요? 장수왕 때죠. 낙랑군을 미친 듯이 공격했어요. 그게 누구야? 그건 미천왕이에요. 연도를 외워. 아니 낙랑군 축출 313년을 외워 뭐 할 거야? 아 광개토 대양릉비 건립이 414년 이런 걸 왜 외우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만 미천왕부터 장수왕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미천왕부터 장수왕 사이에 뭐 아시겠지만 뭐 이해하시면 고구건왕이라든지 소수리망이라든지 광개토대왕 들어가면 되고 살수대첩 있기 전에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나라와의 싸움이 살수대첩인데 야 수나라가 589년에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가 먼저 선빵 때린 거니까 요 말갈족 군대까지 끌고 와서 요소 지역을 선빵을 때려요. 영양왕 때.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쳐드는 게 살수대첩이에요. 안시성 싸움. 이건 당과의 싸움 아니에요. 612년, 645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645년 전투 전에 요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과의 싸움에서 당이 패배한 거예요. 근데 요 전에 백제와 신라의 싸움에서 누가 개박살나요? 신라가 개박살난 게 642야. 그럼 642에서는 신라가 개박살나고 645에서는 당나라 개박살나니까 개박살난 애들끼리 같이 한번 우리 합쳐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648년에 개박살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은 게 648년이다 이런 얘기야. 642, 645, 648. 고구려 멸망. 언제예요? 668년도예요. 그런데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나면 반드시 삼국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당나라 놈들이 어때요? 자, 백제와 신라 땅까지 전부 다 먹으려고 했던 것이면서 어떻게 신라는 어떻습니까? 결국 당나라와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이루어진 게 요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매소성 싸움과 기벌포 싸움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이거 기본 스토리예요. 내가 이 문제 풀어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기본 스토리를 좀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백제 침류왕이 자 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건 언제냐면은 대략 뭐 384년경인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지금 뭐예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내가 얘기했죠 지금. 분명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도를 몰라도 요 가식 때 소수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수리망이 불교를 수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백제가 불교를 수용해요. 정확히 말하면 소수리망이 불교를 수용한 건 372고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한 건 384야. 그러니까 요 시기 맞아요. 고구려 영향 요소집을 선제 공격한 맞고요.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격 함락시킨 것도 맞는데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한 건 고구려 멸망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답 몇 번입니까? 답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난이도가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 다만 사료를 좀 연습하는, 사료를 좀 보는 능력을 좀 가지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8개까지 잘 풀다가 이제 9번째 문제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맛이 간 거야. 이게 한 문제가 어려우면은 그다음부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지금 공무원 문제가 수능형으로 바뀌었다는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은 사료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신이 이 책을 편서에 바치는 것은 됐습니까? 편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국에 이르기, 여러분 지금 금국, 우리가 금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요. 금국. 우리 금국이 뭐예요? 우리 금나라가 등장한 게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금나라가 고려 중기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금나라가 이제 그 북방의 원래 주인이었던 요 나라를 멸하고 송나라까지 멸하고 완전히 주인공이 됐던 게 대략 12세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여기서 금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이 중국은 어디까지 역사를 썼다? 금나라까지만 역사를 썼다는 거니까 12세기까지만 역사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대략 고려시대 사람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동국이 뭐야?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원을 했는데 찾아보아 갖고 다른 걸 비교하여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중국의 것과 우리 것을 비교하여.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개 들어.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고려시대 역사서야. 그걸 먼저 잡았어야 돼요. 근데 중국의 것과 우리 것을 갖다가 비교했어. 자, 그럼 보세요. 힌트는 두 가지야. 고려 역사서 중에서 중국과 우리 것을 비교하는 것.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된 대의명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됐던 대의명분을 강조했던 역사서는 이재현의 사략이에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고려 중기까지. 아셨습니까? 고려 중기까지니까 일단 고려시대 역사서 이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의 것과 우리 것을 비교했다? 이건 아니죠. 자, 국왕 훈신 사례 이건 조선시대잖아. 그러니까 이번은 무조건 탈락이야. 됐어요? 왕명으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 돼요. 이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 노래 형식.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를 썼다는 건 조선시대란 말이야. 이게 역사서로만 동국 통감. 노래 형식으로 정리한 게 동국 세년가 이건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7급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2번하고 4번은 일단 조선시대가 제꼈어야 돼. 그런데 1번과 3번에서 원간석기의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 원간석기 때 우리 역사서 중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일련의 삼국유사와 바로 이승휴의 제왕운기예요. 근데 특히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서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비교하면서 서술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면 지금 몇 번이다? 3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죠?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어렵긴 어렵지만 이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승의 제왕홍이는 상권과 하권으로 돼 있어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비교하면서 결국 우리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확연히 구분되도다라는 어떤 서문에서 이승유의 어떤 그 우리 역사에 대한 자존감 이거 분명히 배웠거든. 근데 그 배운 지식을 이 사료에서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야 이걸 아무리 그렇다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결국 뭐 2번 같은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고려시대 역사서인데 2번과 4번은 조선이니까 일단 제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10번이에요. 지금 그래프인데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여기 안 넣어놨어요. 이 그래프 문제가 오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해보세요. 야, 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 살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 그런데 잠깐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에 좀 일이 좋아지면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낭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멘탈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꼬이는 경우를 꼭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보러 갔는데 9번이 어려웠어요 지금. 근데 연이어서 10번이 진짜 또 어려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8번까지 굉장히 잘 하다가 이때부터 막 굉장히 막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프 문제는요. 처음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해로부터 기한인이 급증한 식량이 부족했는지 뭐 이거 몰라요. 그런데 잘 들어. 감독님 잠시만요. 저를 갖다가 잠깐 비춰주세요. 이거 지금 뭐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 오른쪽 빠졌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 문제에 진실이 있어요. 그래프 문제. 그래프 문제의 가장 그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은 그래프에서 있는 여기 X축 있잖아요. 여기 X축. 여기 X축이죠. Y축은 아시죠? 이 Y축에 여기 그래프가 막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식료품이 있었고 무슨 뭐가 있고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래프 문제는 절대적으로 X축과 Y축에서 잘 봐요. X, Y축에서 Y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무조건 보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무슨 축만 본다? X축만 보는 거예요. 근데 X축을 보면은 X축은 시간축이죠. X축은 그건 무슨 축이에요? 시간축. 근데 여기 보면은 45년부터 몇 월? 몇 월? 45년 몇 월? 45년 몇 월? 결국 뭐예요? 다 45년 몇 월, 몇 월, 몇 월, 몇 월. 여기 45년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일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45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 걸 고르시오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문제는 헤롯도 귀환이 급증했는지 뭐 38도 분할 점령 식료품의 생산이 크게 위축됐는지 이런 거를 니네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다 트릭이에요.
문제는 잘 보세요. 미국 수입재팬이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여러분 봐봐.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려면 누군가 토지개혁을 한 걸 봐야 토지개혁 실시 주장할 거 아니니?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죠. 그게 어려우면 봐. 미국 수집제라는 게 뭐야?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45년 8월에 해방이 됐단 말이야. 잘 들어. 근데 쌀은 언제 저거예요? 언제 쌀이 수수해? 가을이잖아. 그럼 우리 8월에 해방됐지만 결국 그전에는 일본이 다 공출해갖고 우리는 10월이 되기 전까지 쌀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미국 수집령을 갖다가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 말 잘 들어요. 이 미국 수집령이 언제 실시되냐면은 46년경에 시작이 돼요. 신항공사라는 단체에서 46년에 신항공사를 만들어 놓고 미국 수집령을 갖다가 결국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쌀을 그렇게 공출했는데 또다시 미국 수집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짜증난 걸 폐지하자는 건데 이걸 언제 했다? 46년경에 했다고. 토지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46년 2월에 토지개혁을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주장하려면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45년이잖아. 1번, 2번, 3번 있는 게 아니라 이 4번은 다 46년경이네? 그럼 다 몇 번이네? 4번이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요. 막 Y축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안 배웠는데 하면서 괜히 틀렸을 텐데 앞으로 그래프 문제가 나면 Y축은 다 트릭이다. 오로지 X축 보고 X축에 시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만 그냥 제끼시면 골라내시기만 하면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보통 수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 공무원 시험 문제 넘어왔을 때 아마 학생들이 거의 이거 못 풀었을 거예요. 아마 또 계속 이 그래프 따지면서 이건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러면서 신유품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겠어? 이게 맞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갈게요. 11번. 이거 너무 유명한 사료죠. 이게 뭡니까? 원종 NON안이야. 근데 원종 NON안인데 원종 NON안을 주고서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 이거였어요. 그건 진성여왕 때예요. 자, 발해가 멸망했다. 우리가 진성여왕은요. 굳이 얘기하면요. 결국 신라의 왕조에 굉장히 중요한 왕이야.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던 왕은 굳이 말하면 연도를 좀 암기해놓는 게 좋아요. 진성여왕이 10년간 제일하거든요. 887에서 897.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 926년이니까 안 되고요. 국학설치는 신문왕이니까 안 되고. 최치원이 답은 너무 쉬웠죠.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10가지 개혁안 지시한 건 너무 중요했지만 굳이 말하면 진성여왕 때 시기를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한 건 언제예요? 훨씬 전에 흥덕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 몇 번이다? 답은 3번. 너무 이거 쉬웠던 문제인데 진성여왕 시기를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놓는 것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12번. 이 문제는요. 자, 앞에 지금 9번하고 10번에 연달아 지금 두 번의 타격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때 그냥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출문제 있긴 있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것도 뭔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건 좀 많이 봤거든. 그런데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이 뭐예요?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이 문제를 해설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왜 틀렸는가를 보시는 거야. 일본에는 태정관과 신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태정관은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고 신기관은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신의 영역,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제사장 관련된 영역을 담당한 신기관이에요. 근데 태정관에서 결국 일본에 물어본 거야.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그러니까 태정관이 그거 우리 땅 아니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땅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맞죠? 그런데 이게 뭐야? 시마네현 고시가 뭐야?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전략적으로 전쟁하는데 필요했던 지역을 갖다가 일본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마네현 고시는 기억니는 몰라도 시마네현 고시는 내용이 뭐예요?
아, 독도는 앞으로 일본이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강탈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 일본 돼 안 돼? 안 되는데 웃긴 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영토임을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니을이 다 들어갔어. 근데 니을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다 몇 번이야? 1번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 있었던 지금 여기 있던 거 뭐죠? 일본의 은주시청 합비라든지 일본의 삼국 점양 지도라는 것을 전혀 몰라도 답을 갖다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과 니은번이 언제?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니을 몰랐던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보지 않았다. 기출문제를 봤다 하더라도 내 걸로 만들지 않았다. 그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제도감 이런 걸 공부하는 것처럼 정확한 개념을 공부해라. 이거 시마네 연구실은 독도가 우리 땅인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 땅을 갖다 처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왜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냐. 이걸 빼면은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거죠. 근데 아마 공부를 그랬어요. 야, 이거 니을번이 다 들어가니까 답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문제 푸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3번. 문화통치일환으로서 결국 한글 신문발이 허용된대. 이 사람 뭐가 창간됐다? 여러분, 우리 문화통치일환으로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돼요. 그런데 이 동아일보는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논설을 게재했던 신문이죠. 이건 동아일보를 물었던 거예요. 한글 보급운동, 여러분 잘 봐. 문맹퇴치 운동이 자 193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돼요. 이 문맹퇴치 운동에 주력했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야. 아는 것이 힘이다. 아십니까? 이런 것을 구호아래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한글 교재를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한 건 조선일보. 문화로드, 우리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건 동아일보. 그러니까 문화로드, 동아일보 2번. 한글 보급운동, 이건 조선일보. 개벽, 신여성, 어린이, 이건 뭡니까? 이건 만세보란 신문이에요. 됐습니까? 이 만세보란 신문에서 이런 거 발행하죠. 신간회가 결성하자 신간의 본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니, 뭔 얘기야, 이거?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그냥 2번을 정답. 다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우리가 좀 구분해 놨느냐. 여러분, 만약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조선일보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겠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동아일보가 20년에 창간하잖아요. 1935년에 동아일보 결국 창간 15주년을 맞이해서 결국 대상을 받은 소설이 뭐예요? 시문의 상록수란 말이야. 그때 동아일보 15주년 창간 기념으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시문의 상록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 주고 시문의 상록수가 결국 뭡니까? 게재됐던 신문이 뭐냐 해도 동아일보를 고를 수 있었어야 돼. 왜? 수능에서나 공문 문제는 이미 몇 번 나왔던 거란 말이지. 됐어요? 14번. 야, 이것도 많이 틀렸겠죠.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원 요청이 없고 돌아와서, 그렇죠? 뭐 얘네를 보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닿을 텐데 살아 돌아왔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해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2성을 뺏었고 3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나당동맹을 맺은 거죠, 지금. 나당동맹을 맺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말했냐 이거죠. 그럼 뭐예요? 김춘추와 결국 이 삼국통일의 주역이 누구야? 다 김유신밖에 없잖아.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춘추와 함께 이게 누굴까 고민했을 텐데 아마 전 김유신이었을 거라고 좀 이건 좀 추론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황산벌의 백제군을 물리쳤다? 그렇잖아. 야, 니네 어렸을 때 이거 몰라? 김유신이 데리고 나갔는데 매번 아시죠? 뭐 계백이 매번 연전연승을 하니까 어린 관창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관창이 몇 번 갔다가 하자 계백이 관창에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보내니까 이것 때문에 신라군의 사기가 올랐다. 이거 다 알잖아요. 몇 번 1번이죠. 화랑이 지하 세수 5개를 지시했다? 얘는 원강이죠. 진덕여왕이 뒤를 이어 신라. 우리가 진덕여왕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예요? 그렇죠. 얘는 뭐야? 무열왕이죠. 됐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김춘추예요. 이게 지금. 이게 김춘추를 말한 거니 관련이 없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1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5번은 야 이거는 뭐 틀려야 틀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를 보면 이 사료가요. 한 8번은 나와요. 됐어요?
뭐 우리 둘 다 벼슬이 막혔는데 간은 문간은 승문어, 무간은 선정간에 임명됐다. 그런데 우리를 이 은혜를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설이 나름대로 신분 상승에 성공해서 결국 어때? 문간은 승문원이라든지 무간은 선정관 등이 임명됐는데 우리 중인들, 기술적 중인들은 이런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하면서 대규모 소총운동을 벌이게 되는 그런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중인에 관한 얘기야. 가의 신분 상승운동은 중인에 자극을 주었다. 맞죠? 가는 수차례 거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진실 제한을 없애고 요구했던 거 맞고요. 나의 인물. 여러분 규장과 검소관의 기록된 유득공, 박제가, 이동무 같은 경우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되는 거죠. 다 몇 번입니까? 3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실무 경력을 가졌던 친구들 맞습니다. 16번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게 뭐예요? 인내천 아니야. 동학이야 동학. 그럼 동학을 골라라 이거예요.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 이거 신유박해니까 천주교죠.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결국 포교집이라든지 결국 동학 교리집. 다 몇 번? 2번이죠. 이 사상을 근거로 양반의 지혈이 평안도에서 이게 홍경래 난인데 홍경래 난은 1811년이고요. 동학은 1860년이니까 홍경래 난이 동학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동학을 근거로 난을 일으켜줄 수는 없어요.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이 전주로 이어졌다. 이게 지금 임술농민봉인데 임술농민봉기가 동학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좀 더 결국 정확성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으니까 다 몇 번? 2번 정답이죠. 17번 수출의 100억 달러. 우리가 100억 달러 주입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77년도예요. 제2차 석유파동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예요? 그 좋은 게 오면 결국 안 좋은 게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100억 달러 돌파한 게 77년인데 2차 석유파동이 78년, 79년도에 몰아닥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언제입니까? OECD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을과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 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는 그런 거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좋아하면 막 그거에 대한 뿌듯함 느끼고 야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좋다는 게 그렇게 기뻐요? 난 그게 더 웃겨. 아 걔네 와서 삼겹살 너무 맛있어 뭐 코리안 뭐 이러면 야 역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이런 걸 느끼는 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OECD 가입이 93년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70년대와 90년대 사이 80년대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1차가 62년부터니까 62년, 67년, 뭐 70년대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거 죠. 단 몇 번? 2번이죠. 86년도니까. 베트남 파병 언제예요? 64년경부터 시작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65년부터 가서 73년까지니까 안 되죠. 한일 기본조약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한일 국교 정상 60년이니까 안 되죠. 몇 번이야? 2번 정답이죠.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이야.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나라의 체제를 변혁하는 거나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를 이거 잡아들인다. 이거 그 유명한 치안유지법이야.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기간을 고르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25년에 나오는데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기간이죠. 그럼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기간 25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그렇죠.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 쭉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걸 고른 게 아니라 치안유지법이 실시된 기간이니까 25년부터 해방 때까지. 그러면 조선 태영령이 공포됐다. 이거 조선 태영령. 이거 몇 년대야? 이거 10년대잖아. 경성제국대간 24년이니까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이유가 아니죠. 물산장려운동도 20년 초반이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학동지원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치안유지법 20년대인데 학동지원병은 40년대인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죠. 지금 이 치안유지법이 적용됐던 시기는 25년부터 언제까지? 해방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구나. 근데 경성제국대학은 24년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는 경성제국대학은 연도를 암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19번. 향전이라고 향전. 향전이 나온 것은 조선 후기에 돈을 갖고 된 양반들과 원래 있었던 양반들 사이에 향촌의 주도권 싸움을 향전이라 부르잖아. 뭐 조선 후기예요.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과 향리권은 강화됐다 맞고요. 신양, 분홍층은 수령과 그를 보이는 향리층을 결탁한 거 맞고요.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해 지방 통치를 갖다가 강화했을 것이다. 지금 문제는 옳지 않은 거죠. 제지사지적은 동기와 동역을 통해 향촌 사이의 영역 유지 다 맞죠. 근데 수령은 경제소 유형. 여러분 지금 이 경제소는요. 1603년에 없어져요. 이미 17세기 초반에 없어지기 때문에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로 연결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 우리는 3천만 한국 이거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해 삼가 중영미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일본과 대독일에 대한 선전포고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1년도인데 이 이후의 사실이 아닌 거 골라라. 한국 강복군은 조선 의용대병을 통합했다 42. 우리 영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한 건 43. 조선 의용군을 조직한 것도 42. 그러면 우리가 대일대도 선전포고한 게 41인데 이건 누가 봐도 42, 43, 42. 근데 우리가 건국강령을 제시한 건 언제예요? 건국강령을 제정한 건 41년도잖아. 그럼 굳이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은 41년도가 가장 가까운 게 그나마 옳지 않은 거잖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이 41년도인데 대일대도 선전포고가 41년도인데 건국강령도 41년도인데 건국강령이 먼저고 대일대도 선전포고가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다 알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음모론적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41년도를 알았는데 그 이유가 아닌 거 고르라며. 이건 분명히 42, 43, 42니까 내 말 이해 갔죠? 그나마 얘가 가장 가능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이거죠. 이해 갔습니까? 다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과연 광복군의 대일대도 선전포고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럼 나머지 연도를 알고 있느냐? 그만 아는 거야. 근데 문제 왜 어려웠어? 문제는 얘가 안 잡히거든. 얘가 지금 뭐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기출에 나왔던 사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출 문제를 풀고 있지만 기출에 있는 사료를 내 걸로 만들지 않아요. 풀고는 있지만 내 거가 아니야. 그냥 푸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좀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어떨까요? 좀 짜증이 나고 그럴 거예요. 난 풀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제를 보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까 10번이라든지 연달아 어려웠던 9번, 10번 문제가 연달아 어려우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들 그리고 좀 더 그 사료를 해석하는 연습이 좀 안 됐던 부분들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좀 내공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다. 더 지방직에 비해서는 엄청 어려웠죠. 하지만 작년 국가직에 비하면은 어렵기는 어렸어도 뭐 그다지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고득점 공부를 좀 내공이 있었던 친구들은 아마 한 90에서 95점 정도 맞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공부가 좀 안 했던 친구들이 중간 점수가 없고 확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간 80점대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공부했던 친구들은 90점대로 확실히 어려워도 맞았고 오히려 80점대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70점대로 떨어지는 오히려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와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아마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런 시험 문제가 오히려 더 내가 90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방직에서는 내가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공부를 얼마 안 했던 친구도 95, 100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90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때 90, 95를 맞았던 공부를 얼마 안 했던 친구들은 거의 한 70점대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공부를 하셨던 친구들에 있어서는 이런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총점을 통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기는 좀 더 유리하고 아마 좋았던 시험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해설 방송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지치시죠. 많이 힘들고 많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희망이 있는 것은 공무원은 매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좀 장난하는 거 이러지만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매년 있는 그 시험을 오히려 되게 값지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있었어요.
한 3번 떨어면 10년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번 떨어도 내년에 바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아닌 위안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0년 국가제 해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